말레이반도 끝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싱가포르는 국가 경쟁력 세계 1위, 국가 청렴도 아시아 1위 등 수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만큼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부산보다도 약간 작은 이 조그만 나라에는 약 570만 명이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 중 74%가 중국인 혈통이 차지할 만큼 중국계 비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강소국이라고도 불릴 만큼 싱가포르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외교적 측면에서도 오랫동안 강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동남아에서도 제일 잘나가는 이 작은 도시 국가는 어떻게 살아남았으며 또 어떻게 이렇게 초고속으로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과거부터 이 섬은 아무것도 없이 황량했던 시골섬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말레이인들이 살고 있었고 잘 알려지지도 않는 곳이었죠. 14세기 인도네시아 팔림방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자 상릴라 우타마가 이 조그만 외딴 섬을 발견합니다. 우타마는 이곳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경험을 하는데 바다에서 검은 머리에 붉은 몸, 흰색 가슴에 이상한 동물과 마주치게 됩니다. 우타마는 이 동물을 사자라고 생각했고 이 지역을 사자의 도시라는 뜻의 싱가푸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그 당시 이곳에는 사자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왕자가 호랑이를 사자로 착각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는 강력한 물라카 술탄국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으며 당시 물라카 술탄국은 말레이반도 전체와 자바섬 7개를 아우르는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곳은 명나라와 대대적인 교류를 할 만큼 무역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해상 향신료 루트의 주요 거점에 속해 동남아, 동아시아로 가는 관문이었으며 때문에 후에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이 차례대로 물라카를 놓고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16세기 이 무렵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바다에서 우위를 점하는 절대왕정 국가로 떠오르는데 포르투갈은 동남아까지 진출하여 물라카 지역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을 침공한 궁극적인 목표는 이곳의 경제권을 확장하는 한편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1511년 불과 700명의 본토 병사로 2만 명이 지키는 물라카를 함락시켰으며 이때 포르투갈군 전사자는 불과 28명에 불과할 정도로 손쉽게 이기게 됩니다. 결국 물라카 지역은 포르투갈의 차지가 되었으며 물라카 술탄국의 후예들은 포르투갈을 피해 남쪽의 조우르 술탄국으로 그 맥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조우르 술탄국과 포르투갈 제국은 물라카를 놓고 무려 30년 동안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가 불에 타 이곳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이곳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른 17세기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막대한 이익을 거머쥐자 네덜란드가 후발주자로 동남아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네덜란드 역시 향신료의 주요 루트인 물라카 지역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차지한다면 자신들의 독자적인 해양 제국의 기반을 쌓을 수 있다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었죠. 한편 포르투갈의 복수심을 품고 있던 조우르 술탄국에게 이 새로운 세력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우르 술탄국은 강력한 포르투갈을 쫓아내려면 외세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들은 물라카 지역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네덜란드와 동맹을 제안합니다. 네덜란드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쉽게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맹이 나쁠 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1641년 그동안 아시아 최강급 방어력을 자랑하며 수많은 경쟁 세력을 막아냈던 포르투갈은 조우르 네덜란드 동맹군에 의해 축출됩니다. 네덜란드는 물라카를 제외한 인근 영토 모두를 조우르 술탄국에게 반환하였으며 네덜란드는 물라카를 수중에 넣고 말레이 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문명들을 발견하고 더 이상 새롭게 찾아갈 곳이 없어지자 대항해 시대도 자연스럽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 세계의 식민지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싱가포르와 말레이 반도의 잠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곳을 무역의 중심지로 개발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마침 유럽 본토에서 나폴레옹에 의해 네덜란드가 점령당하면서 동남아에서의 네덜란드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었죠. 영국은 이 타이밍을 노려 재빨리 싱가포르와 협상을 시도하는데 막대한 돈을 주고 왕가의 신변도 보호해준다는 제안으로 불타버린 버려진 땅 싱가포르를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그만 어촌 싱가포르는 영국 해협 식민지의 일부가 되었으나 이때부터 모든 교육이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싱가포르는 점차 떠오르는 무역항이 되어갔습니다. 참고로 스탠포드 래플즈 경은 싱가포르를 나의 자식, 나의 새로운 식민지라고 부르면서 세 차례나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도시건설에 매진하였으며 현재는 싱가포르의 개척자이자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죠. 각지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인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싱가포르는 말레이인, 인도인, 파키스탄인, 중국인 등 문화와 인종이 다양하게 뒤섞인 사회가 되었고 특히 중국인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현재는 싱가포르에 중국의 싱가포르인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차 대전과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고 일본 제국은 동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싱가포르에도 침공을 감행합니다. 당시 싱가포르를 차지하고 있던 영국은 이미 추축국에 맞서 싸우고 있었고 수많은 식민지를 관리할 비용도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영국은 일본에게 손쉽게 싱가포르를 빼앗기게 되었고 일본은 싱가포르를 포함해 동남아와 태평양 등 곳곳의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은 이곳에서 끔찍한 학살극을 벌이는데 야마시타 도무유키 장군의 책임하에 영국 및 연합국을 지지했던 중국계 주민을 반일분자로 여겨 살해하는 사건을 벌입니다. 일본군은 각지에 검문소를 설치한 후 18세에서 50세의 남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여 대거 처형했습니다.
이때 일본이 자행한 대학살로 최소 3만 명에 이르는 화교들이 잔인하게 학살됩니다. 1945년 8월 일본 제국이 패망하면서 2차 대전은 종전되자 일본의 대부분의 식민지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는 다시 영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영국이 싱가포르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내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싱가포르인들에게 절대적인 통치자로서의 영국의 신화는 깨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점점 싱가포르는 혼란으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식민 정부를 불신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좌우 이념 갈등이 커졌고 각지에서는 독립 요구가 만연했습니다. 영국 또한 수년간의 전쟁으로 더 이상 식민지를 유지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1957년 말레이 연방을 독립, 1963년에는 영국령 싱가포르를 독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리컨류 총리를 필두로 홀로서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영국에 지배당했던 싱가포르이지만 이제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말레이 연방에 가입해서 이들에게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싱가포르와 말레이 연방의 의견이 맞지 않았고 말레이 연방에서의 중국인, 인도인 등 소수민족을 차별하는 정책도 시행되었습니다. 경제력이 강했던 싱가포르가 훗날 말레이 연방을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의견마저 나오면서 싱가포르의 배척은 더욱 커져갔고 급기야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탈퇴를 결정합니다. 싱가포르는 원치 않는 독립을 강제로 당하게 된 것이죠.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서 퇴출됨에 따라 리커뉴는 싱가포르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쏟기도 했으며 연설을 20분이나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국가로서 말레이 연방에 남는 게 생존에 더 유리한 길이지만 싱가포르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일어나야 했으며 초기 싱가포르는 예상대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58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작은 나라는 지정학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이거나 저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리커뉴 총리는 31년간 집권을 하는 동안 청렴한 정부와 국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펼쳤으며 자본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를 적절히 섞어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외교 면에서는 똑똑한 외교를 펼치는 일명 마이웨이 외교가 유명한데 한 가지 예로 한국이나 멕시코가 OECD에 가입해 국제사회에서 격양된 지위를 저축할 때 싱가포르는 과감하게 불참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선진국의 명성이나 지위보다 작은 나라로서 얻을 수 있는 실리가 더 크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어느 한쪽 강대국이나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나라와 협력하겠다는 외교를 고집하기도 하며 현재는 이웃 나라와 윈윈하는 경제 외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인당 GDP가 6만 달러가 넘어가는 경제력과 강한 외교로 점점 부자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드넓은 말레이시아마저 뛰어넘는 아시아의 강소국으로 자리잡고 세계의 관광객과 기업을 끌어들이는 나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영상은 한겨레 출판사의 도서 키워드 동남아의 일부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동남아에 대한 역사와 문화, 정치 등 30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이 도서는 동남아의 다양한 모습을 키워드별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주제를 긴 호흡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제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부터 아픔이 있는 무거운 주제까지 재미있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긴 스토리보다 다양한 주제를 즐기고 싶은 분들, 평소에 동남아시아 여행을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서 키워드 동남아를 강력 추천드립니다.